이번에는 미디어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맞춤의학의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반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누가 돈을 지원했는가 또는 이것이 의도하고 있는 다른 목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춤의학의 이면과 그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맞춤의학이라는 것이 보편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론이나 또 대안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맞춤의학의 이면에 어떤 점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 단일한 처방을 내리는 그런 보편주의적 접근은 그렇게 오래되거나 굳건한 풍토는 아닙니다. 1990년대 이래 환자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상의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구 의학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편주의적인 접근이 늘 여러 종류의 다양한 또 개별주의적 접근들과 어떻게 보면 공존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증상의 환자들에게 동일한 약을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보편주의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에 대해 반응이 다른 개별 환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특성을 또 새롭게 연구하고 개별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또 다양한 질병들이 발견되기도 했던 것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맞춤의학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개별주기적 접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새로운 접근은 아닌데 왜 요즘에 이 맞춤의학이 새롭게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과학기술학자인 아담 헤치코는 맞춤의학이라는 용어가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후원과 투자를 얻기 위한 수사적 장치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전 중에 하나로 등장되고 동환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간 줄기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난치병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실현하기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후원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황우석 박사의 사례 등에서 봐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제로 맞춤의학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 변화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제 붐이 일어나긴 했지만 헤치코는 기술적 진보 때문에 맞춤의학이 등장했다는 식으로 보는 건 좀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맞춤의학이란 용어는 유전적 변이에 대한 연구가 이게 좀 돈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상업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되었던 1990년대 말에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맞춤의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맞춤의학이 완전히 새롭게 나오고 혁신적인 것이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지나친 측면, 너무 극단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호주의 과학기술자인 그런 캐서린 왈비와 로버트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이오뱅크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다른 정치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맞춤의학이 유전체학이나 이런 것들, 유전자 정보 이런 것들 관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체학에 기초한 맞춤의학의 경우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표현형적 그런 특질 그리고 또 질병 정보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료 기록들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현재 사생활 보호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개인 의료 기록 이런 정보를 보관하거나 이렇게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연구진이라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왈비 등의 기술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이런 부분에 주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의학과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맞춤 의학이 되게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인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비전도 얘기해주고 우리 되게 잘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내 개인정보, 내 의학정보 이런 거 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그럴싸한 말로 꾸미면 좀 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맞춤의학이라는 이 단어로 사람들을 좀 깨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맞춤의학이 그 아주 새롭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나도 이게 그래서 관련된 치료, 불치병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체 정보 및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아주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이제 그 맞춤의학이라는 그 선전이나 이런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만약 제 유전차 정보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뭐 앞으로 발병할 위험이 높은 그런 병이나 또 유전적 문제점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유전체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불안함은 안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맞춤의학이라는 의료 기술이 혁신적이고 또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나치게 뭐 핑크빛의 그런 과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기꺼이 뭐 인체 조직을 기증한다거나 또 해당 연구를 후원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게임일 수도 있으니까 좀 비윤리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현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춤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맞춤 의학을 그 단순하게 개인의 개별적 성질에 따라서 차별화된 치료를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만 인식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의학의 방향이겠죠. 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검증되지 않고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이제 잘못된 건강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맞춤 의학의 의미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 치료 분야와 연관지어서 맞춤 의학의 효과를 과도하게 선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새롭지 않은 것을 새롭게 이렇게 믿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자문해야 된다 이렇게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찰적인 태도는 맞춤의학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저는 이제 그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꼬집어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언론의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맞춤의학과 과학 저널리즘에 대한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